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레디메이드와 건축입니다. 6번째 강의고요. 이제 2강의만 하면 이번 시리즈는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레디메이드의 건축적인 어떤 주제의 연관성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일상 오브제,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브제를 예술로 끄집어 와서 비일상적인 방법으로 전시를 하는 것이 만약에 레디메이드라고 한다면, 건축 또한 일상 공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 않고 뭔가 비일상적인 체험을 일으키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그런 두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세잔느의 정물화인데요. 예를 들면 이 정물화에서 앞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각종 과일들하고 그다음에 회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어떤 대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대상을 그림으로 재현한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미앙 허스트 같은 사람이 해골을 실제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을 때는 이 해골은 재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시한 것이죠. 어느 순간 그림 속에 있었던 오브제가 그림 바깥의 실제 공간 속으로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정물화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그림 속에 담았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테이블 위에 여러 과일들과 치즈 등등이 놓여져 있는 장면들을 화가들이 아름다운 구성을 통해서 재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현대 예술가들은 이러한 회화의 어떤 허구성에서 뛰쳐나와서 실제 오브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스포에리 같은 스위스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따블로 피에주라고 해서 이제 식탁에서 먹었던 그런 접시나 뭐 음식들 먹고 난 흔적들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리프리젠테이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술가들이 리프리젠테이션이 아닌 프리젠테이션, 즉 보여주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경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오지오 모란디라고 하는 이 정물 화가의 그림이 실제로는 이런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 모란디가 이 앞에 있는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전시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 레디메이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막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운테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소변기를 사서 그 소변기를 미술관에다 전시하려고 시도했던 이 작은 스캔들은 그 이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먼저 막셀 듀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887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968년도에 죽은 이 사망한 막셀 듀샹은 비교적 유복한 부르주아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사실은 유명한 예술가들입니다. 가스통 듀샹이라고 하는 지금 왼쪽에 가장 보이는 사람은 나중에 자크 비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헤이몽 듀샹인데 화가로서의 이름은 듀샹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동생 듀샹 막셀 듀샹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유명해지겠죠. 그 듀샹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 가스통 듀샹이 비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땄을 때 그 두 사람과 차별하기 위해서 이제 듀샹 그 다음에 하이펀 긋고 비용이라고 이름 붙여서 화가로 활동하겠죠. 중앙에 서 있는 것이 막셀 듀샹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예술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부모는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을 이제 후원하게 하죠. 그래서
계속 일정 부분의 어떤 생활비를 계속 이제 지불을 해줄 것이고요. 나중에는 그것들을 다 나중에 너희들한테 줄 유산에서 이것을 제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후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전위적인 예술들을 해 나가겠죠. 막셀 듀샹도 초기에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처럼 후기 입체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경향의 작품으로 보통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1907년, 8년 이후로 큐비즘, 입체주의가 이제 굉장히 부각되게 될 것이고, 이 피카소와 브라크의 그림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젊은 화가들이 따라해서 그림을 그리겠죠. 이 듀샹의 그림은 조금 독특하게도 한 대상을 피카소의 경우에 화가가 여러 장면들을 마치 사진으로 찍어서 조각난 사진들을 붙여서 한 장면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듀샹의 그림은 어떤 인물이 이 사선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연속 사진으로 찍은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제목은 뉴 데성덩 언 에스칼리에, 즉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뉴, 그러니까 벗은 몸, 벗은 사람, 한편으로는 벗은 남자를 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여성으로 이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NU로 끝났을 때는 보통 남성을 지칭하는 이제 명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제목이 약간 보통 여인의 몸을 그리던 그런 경향과는 다르게 벗은 남자의 몸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약간은 도발적인 겁니다. 벌써부터. 이러한 그림들은 당시의 사진이라는 기술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움직임들을 일련의 연속 사진을 통해서 분석해 나가던 이런 크로노포토그래피와 같은 사진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듯한 그림이었어요. 듀샹의 이 그림은 한편으로는 소시에테 데즈 아티스트 앵데뻥덩,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들, 독립 예술가들의 소시에테, 그러니까 사회, 협회라고 하는 어떤 갤러리에다가 이 그림을 냈을 때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파운테인이라고 하는 소변기를 거부당하기 이전에 벌써 듀샹은 파리에서 자기의 그림이 거부당하는 경험을 겪게 되었던 거죠. 벌써. 역설적이게도 이 소시에테 데즈 아티스트 앵데뻥덩, 즉 독립예술가들의 협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인상파 화가들이 자기네들의 그림들이 아카데미 기관에 의해서 거부당했을 때, 그때 자기들의 어떤 전위적인 그림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에 어떤 모토가 있었는데요. 그 모토는 성주리 니 해콤펑스, 즉 심사위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상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누구든 자기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듀샹의 그림은 거부당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듀샹으로는 굉장히 쓰디쓴 경험이었던 것이, 어떤 심사, 어떤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아카데믹한 그림들만 전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기관에 의해서 거부당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듀샹은 그 이후 바로 섹시용 도흐라고 하는 다른 전시에 자기의 그림을 내긴 합니다. 다만 주목받지 못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를 보시면 이 왼쪽에 듀샹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문구가 젊은 예술가들이 별로 흥미롭지 않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그 듀샹의 계단을 내려가는 벗은 몸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거대한 어떤 인기를 끄게 됩니다. 1913년도에 뉴욕의 아르모리 쇼라고 하는 곳에 프랑스의 많은 파리에 있었던 특히 큐비즘의 그림들이 이제 미국을 건너가서 이제 소개가 될 때, 그때 듀샹이 소개가 돼요. 여기에 뭐 듀샹, 뭐 비용, 듀샹의 형제 이름은 벌써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큐비스트 룸이라고 불리는 이 방에서는 큐비즘의 그림들이 전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듀샹의 바로 계단을 내려가는 벗은 몸의 그림이죠. 이제 미국에서는 저 그림의 주인공이 마셀 듀샹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초청받아서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초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5년이 되면 듀샹은 미국의 뉴욕으로 이제 건너가겠죠. 근데 그때 듀샹은 이미 더 이상 화가의 활동을 하지 않는 그만둔 상태였어요. 듀샹은 이미 파리에서 스디슨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연히 당시의 유행이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이 비행기 쇼, 에어쇼와 같은 그런 전시장을 가면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어떤 총체적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비행기의 형태들을 일반 대중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1912년도에 네 번째 국제 에어쇼 전시장 파리에서 그때 듀샹은 이 전시장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형태들을 보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만든 그 형태들을 보고 그때 같이 동반했던 브란쿠지와 이제 페르낭 레제어, 다 유명한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죠.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C'est fini la peinture. 그림은 끝났다. Qui fera mieux que cette hélice. 이 프로펠러보다도 누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비행기의 프로펠러의 아름다운 형태를 보고 그림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겠죠. 그것은 뭐 듀샹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아름다운 형태를 보고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이 르꼬르비주에 같은 건축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무언가 저런 형태와 건축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연관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리고 나서 듀샹은 이제 그림을 결정적으로 그만둡니다. 그러면서 1913년도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후스드 비시클레트, 즉 자전거 바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전거 바퀴 부분을 떼어와서 그 다음에 부엌에서 보통 쓰는 또는 화가들이 앉는 그 의자 위에다가 붙였어요. 붙일 때는 이 바퀴를 180도 뒤집어서 결합시켰죠. 물론 그때의 듀샹은 아직까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거대한 어떤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듀샹에 따르면 이것은 그냥 디스트락시용, 즉 어떤 그냥 심심해서 레저처럼 취미생활처럼 했던 행동이었고, 그러면서 저 바퀴를 이렇게 굴렸을 때 움직이는 바퀴의 모습을 보고 마치 어린아이가 벽난로에 불꽃을 보면서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실에다 갖다 놓고서 개인의 어떤 장난감처럼 저런 작품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913년도에 자전거 바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레디메이드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레디메이드의 시작은 아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듀샹으로서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마치 그냥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의 어떤 오브제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레디메이드로 그 대신 꼽히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포크트 부테이, 즉 병건조대라고 하는 오브제입니다. 1914년도에 파리의 시청 앞에 있었던 벼룩시장에 가서 우연히 병건조대를 발견하고 그 형태에 매료되어서 그걸 사요. 지금 보이시는 이 형태, 이상한 형태는 사실은 여기에 병들을 세척한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꽂아 놓고서 물기가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굉장히 기능적인 형태입니다. 그때 듀샹은 저것을 스큘티프 뚜페트, 뚜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먼저 이 듀샹에게 있어서 이 오브제는 드디어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뚜페트, 즉 모든 것이 다 된, 어떻게 보면 영어의 ready-made와 굉장히 흡사한 단어이겠죠.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모은 다음, 그리고서 이 오브제들을 아직까지는 갤러리에다가 전시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오브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1915년 되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겠죠. 아까 뉴 대성동 레스칼리에, 즉 계단을 내려가는 벗은 몸,
그 그림 때문에 듀샹이 이제 화가로서 초청을 받았지만 이미 더 이상 듀샹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죠. 그때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 수집했던 이 오브제가 바로 이 눈삽이에요. 눈을 퍼기 위해서 굉장히 넓은 직사각형 형태의 이 삽을 사서 그 다음에 그것에 제목을 붙입니다. In advance of the broken arm, 즉 부러진 팔에 앞서서, 즉 이 삽을 가지고서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리겠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때 듀샹이 1916년도에 자기 누이 동생인 또다시 또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수잔느에게 편지를 보내요. 듀샹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어를 하나도 몰랐을 것이고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한 단어 한 단어 배울 때 그 중에 배웠던 한 단어, 이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단어에 갑자기 탁 꽂히게 될 겁니다. 이 레디메이드라는 단어는 이미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용사 형태의 또는 한편으로 명사로 거의 쓰이는 그런 형태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특히 영미권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업혁명이 일단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고 산업화의 가장 주도적인 곳이 또 한편 영국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대표적인 산업 국가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런 기성 제작된 대량 생산된 오브제들의 어떤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영국 아니면 미국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늘 그 순간순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보면 늘 셰프들이 나와서 음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순간순간 맞추어서 요리를 했다고 한다면 공장에서 통조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해서 우리가 사서 그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장에 생산된 음식들을 무엇이라고 지칭해야 될 것인가? 레디메이드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옷을 우리가 기성 제작해서 맞추는 또는 디자인되어 있는 그 프레타 포르테라고 하는 불어 단어를 쓰는 것처럼요. 그런 맞춤형의 예술 작품과 같은 옷이 아니라 공장에서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정해서 사람이 옷에 맞추어야 하는 그런 식의 대량 생산된 옷들은 이제 기성 제작된 옷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옷들을 레디메이드라고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단어가 굉장히 유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량 생산된 오브제들을 다 레디메이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겠죠. 그때 이제 듀샹이 미국에서 이 레디메이드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단어는 놀랍게도 자기가 이미 파리에서 하고 있었던 뚜펫, 아까 스큘티우 뚜페트라고 그랬어요. 이미 만들어진 조각이라고 해서 아까 병건조대를 불렀죠. 그런 것처럼 이 레디메이드는 뚜페트라고 해서 자기가 그 파리에서 모았던 오브제들에 부여했던 이름과 똑같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련의 오브제들을 다 레디메이드라고 붙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7년도에 이제 파운테인 샘이라고 불리는 이 소변기가 이제 오늘날 우리도 기억할 만큼 유명한 오브제로 남게 되겠죠. 이 오브제는 한편으로는 다시 어떤 갤러리를 통해서 거부당할 겁니다. 그 갤러리의 이름은 또 한편으로는 영어로서 The Society of Independent Artists, 즉 아까 파리에서 듀샹을 어떻게 보면 거부했던 그 기관을 본따서 미국의 마찬가지의 어떤 심사위원도 없이 또 한편으로는 수상도 없고 그러면서 $6만 내면 모두가 다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고 했던 그 기관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거부를 당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협회의 한 디렉터, 즉 협회의 20명의 장 중에 한 명이 바로 막셀 듀샹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협회의 어떤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듀샹은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 협회에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일을 벌린 것이죠.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제 임의대로 모은 것이 아니고요. 듀샹이 1964년 말년에 이제 4개의 레디메이드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본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뭔가 각 시대별로 레디메이드의 역사를 언급할 때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오브제들이었겠죠. 우리가 한번 파운테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듀샹이 레디메이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지만 계속 레디메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디메이드를 이야기할 때 세틴속드 헝데부, 즉 랑데부다,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 텐데 그 만남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즉 작품이 있기 위해서 일단 오브제가 있어야 되죠. 레디메이드, 즉 소변기와 같은 그런 오브제가 있을 것이고 그 오브제와 작가가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가 오브제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오브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작가가 오브제랑 만난다고 해서 이것이 예술작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건조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전거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지 않았죠. 전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 오브제는 개인의 오브제일 뿐이지 미술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작품이 분명히 미술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스티튜션,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이것은 예술이요라고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즉 미술관에서 맞닥뜨리는 오브제는 이것은 당연히 미술 오브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언일 수 있는 것이죠. 즉 오브제와 미술관이 만나야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관객이 그 순간 이 오브제를 예술작품인 것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관찰자인 것이죠. 이 관찰자가 만약에 이 오브제를 미술작품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순간, 특히나 레디메이드의 경우는 그냥 저것은 소변기일 뿐이요, 자전거 바퀴일 뿐이요, 병건조대일 뿐이죠. 왜냐하면 저 오브제들은 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봐왔던 오브제들이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미술관을 통해서 전시가 된 오브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레디메이드는 레디메이드로서, 예술로서 가능하게 되겠죠. 우리가 일단 작가와 오브제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 소변기의 작가는 막셀 듀샹이죠. 굉장히 사실은 막셀 듀샹이 작가인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지면 쉽게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듀샹이 이 소변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예술작품은 다 그 작가가 창조했기 때문이죠. 마치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인간의 어떤 창조자가, 작가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듀샹이 이 오브제를 만들었는가? 절대 만들지 않았죠. 한편 이 듀샹은 이 오브제를 알 뮤트라고 하는, 즉 리차드 뮤트라고 하는 가명을 써서 그 소변기에다가 새겨서 마치 작가의 사인을 남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명을 쓰지 않았죠. 저 리차드 뮤트는 과연 어디서 온 이름일까? 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만 벌써 저 오브제를 보는 순간 미국의 관객이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소변기는 당시에 가장 미국에서 설비 오브제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던 J.L. 모트 아이언 웍스라고 하는 제품 메이커를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MOTT와 MUTT가 굉장히 흡사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저 오브제를 만든 사람은 아티스트가 아니라 저 소변기 제작 회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소변기의 작가는 저 J.L. 모트 아이언 웍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뭔가 아이러니처럼 표시한 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때 당시의 일간지를 통해서 소개됐던 그 만화 뮤트 앤 제프라고 하는, 이 뮤트 앤 제프, 특히 이 서 있는 사람이 뮤트고요. 그 다음에 키 작은 사람이 제프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당시에는 뮤트와 제프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뮤트를 바로 이 이름을 보았을 때 마치 이 만화 주인공이 예술가인 것처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브제와 기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오브제를, 그러니까 이
막셀 듀샹의 이 소변기는 미술관에 의해서 거부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파운테인에게 있어서는 기관, 인스티튜션, 미술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미술관이 만약에 이 작품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소변기는 사실은 늘 전시되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상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소변기를 늘 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만 쳐다보지 않을 뿐이죠. 저것은 바라보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비천한 어떤 그런 오브제일 뿐이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전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브제를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 듀샹이 이 뉴욕에서 JL 다이언 웍스 이 제품의 상점에 갔을 때 그 쇼 비트린 이 상점에서 이 소변기를 샀을 것이고요. 그때 이 상점에서는 이것을 전시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상품으로 전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전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술작품으로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관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카탈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를 할 수도 있어요. 제일 모타이언 워크스의 카탈로그를 보면 거기에 소변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도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오브제가 이제 거부당한 다음에 일정 기간 듀샹의 아뜰리에에 걸려 있었다고 하죠. 여기 지금 소변기가 허공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레디메이드 오브제와 함께요. 여기 지금 눈삽도 지금 보이고요. 그러나 화가의 아뜰리에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미술품으로 전시되어 있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화가의,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가 몬드리안의 아뜰리에를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난로가 있었잖아요. 그 난로는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관객에게 이렇게 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파운테인은 소개가 전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고 실패한 예술작품이에요. 예술작품이 될 뻔하다가 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저 파운테인을, 저 샘을 다 예술작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저 작품을 소개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는 더 블라인드 맨이라고 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이고요. 다다이스트의 잡지이고요. 다다이스트, 보통 이 듀샹의 레디메이드도 다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는 그런 예술 장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 잡지에서 더 리차드 뮤트 케이스, 리차드 뮤트 씨의 경우 해가지고 어떤 스캔들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어떤 그 기관이, 이것을 거부했던 기관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스캔들을 공론화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것이죠. 사실 그렇게 이것이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겨우 2번째 호밖에 안 된 신생 잡지고요. 별로 구독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 잡지에 편집장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막셀 듀샹이에요. 뭔가 자기가 협회로 있었던 그 기관에서 거부가 당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그 잡지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막 이런 설명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6만 내면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리차드 뮤트 씨는 이 소변기를 보냈다. 그러나 공적인 어떤 디스커션, 토론 없이 이것은 그냥 사라졌고 거부당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비도덕적이고, 두 번째, 이거는 표절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그냥 자기 것이라고 거짓을 얘기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일련의 글들을 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능적인 오브제는 절대 비도덕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듀샹에 따르면 이 뮤트 씨는 이것을 선택했다. 가장 위대한 예술은 결국 선택이고 그것을 실행하기 이전에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 선택에 의한 오브제를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플럼빙, 즉 설비 오브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미국이 생산하고 있는 가장 단지 위대한 작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설비 배관들과 달이다. 그러니까 즉 예술 작품이 아닌 이 두 가지 분야가 미국이 생산해내고 있는 유일한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브제를 이제 누군가에게 찍도록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사진을 보면요, 이 오브제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오브제로 만들었어요. 즉 소변기의 방식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90도로 눕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눕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질 않죠. 물이 빠져나가질 않기 때문에 물이 보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운테인이라고 하는,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겠죠. 이 소변기는 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설비 배관들이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수도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배수가 연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철저히 기능할 수 없도록 기능성을 삭제해버린 그런 오브제죠.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오브제는 지금 뭔가 어떤 기단 위에 마치 조각인 것처럼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떤 조명을 수직에서 이렇게 밑으로 마치 어떤 천상의 빛을 통해서 신성한 오브제인 것처럼 미장센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브제를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오브제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각도입니다. 화장실에서 이 각도로 보고 있으면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겠죠. 여기에서 이 사진 작가는 마치 이것이 어떤 조각상인 것처럼 맞추어서 찍어서 그 이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소개를 잡지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특히나 인디펜던트 협회에 의해서 거부당한 전시라고 이제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잡지를 보는 순간 독자들은 이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겠죠. 다만 거부당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즉 여기서 이 잡지는 어느 순간 미술관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브제와 관찰자의 관점을 볼게요. 그러다가 다시 이 잡지를 보면요, 여기 밑에 부다 오브 더 베스룸, 즉 화장실의 부다, 부처라고 제목을 붙여서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옴표를 붙였다는 말은 뭔가 인용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 오브제를 받고 이것을 이것은 부처님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까 우리가 보았던 소변기에 90도 눕혔을 때의 그 형태가 부처상의 실루엣과 굉장히 흡사했고 그 인상을 전달을 했고 그 인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듀샹은 이 오브제를 파운테인, 샘이라고 붙여서 전시를 했습니다만 본 사람은 이것을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돈나라고 이야기를 또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그런 실루엣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것을 뭔가 하찮은 오브제가 아니라 신성한 오브제로서 보고 있고 예술작품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형태가 굉장히 우리가 신성한 아이콘의 형태로서 지금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먼저 이 오브제를 보았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바로 아까 이 사진을 찍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다다이스트 사진작가이고요. 이 사람에게 듀샹이 이 오브제를 갖고 가서, 실제 이 오브제가 자기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거부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이러한 미장센을 주도했고, 물론 듀샹이 관여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각은 지금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오브제를 예술작품으로 바라봤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사진작가인 것이죠. 나중에 이 사진작가는 자기 개인 소유의 살롱 290일이라고 하는 이 살롱에다가 이 파운테인 자기 찍었던 사진을 다시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잘라내요. 잘라냈을 때 이 형태는 훨씬 더 아까 부다 또는 마돈나의 형태와 더 가까워진 그런 형태로 치환이 되었죠.
그때 한편으로는 여기에 리차드 뮤트라고 하는 이름을 날려버림으로써 더 이상 이 사진의 작가는 리차드 뮤트가 아니라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레디메이드의 경우에 이 관찰자는 굉장히 작가처럼 독창적인 시각을 통해서 이 작품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이 오브제를 보고 부처인 것처럼 어떤 형태를 만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리차드 뮤트라고 하는 사람은 막셀 듀샹은 이것을 소변기라고 만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듀샹은 작가이기 이전에 관찰자였던 거죠. 이 그때의 작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소변기를 제작했던 그 회사이고, 그 회사의 오브제를 관객인 것처럼 보다가 어느 순간 여기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그런 순간 이 자기는 작가로 갑자기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오브제를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브제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제의 그 정체성에 부여된 것처럼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듀샹이 90도로 눕히고 또 소변기를 이 배관을 빼서 전시를 했거나, 아니면 이 스티글리츠가 이것을 마치 조각 쌓인 것처럼 전시한 것처럼 그런 특별한 미장센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관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관찰자는 오히려 작가의 역할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존의 예술에서는 굉장히 관찰자의 역할이 조금 소극적이었어요. 감상만 할 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런 레디메이드와 같은 예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관찰자가 이 오브제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관찰자와 오브제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창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미니멀 아트나 아니면 팝아트 등등의 현대적인 예술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전통적인 회화에 의해서, 구성에 의해서, 또는 피카소와 같은 그런 작가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유럽 대륙의 전통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듀샹과 같은, 분명히 유럽의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 듀샹의 특히나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뭔가 반유럽적인 예술을 하는 이 듀샹의 예술이 굉장히 숨겨진 아버지처럼 이제 이어받게 이제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1936년도만 해도 이 듀샹과 같은 레디메이드나 이 다다의 예술들은 사실은 그렇게 주류 예술은 아니었어요. 우리 저번에 보았던 알프레드 바의 큐비즘과 추상예술의 이 족보를 보게 되면요, 큐비즘의 예술 운동이 거의 굉장히 중요한 예술 운동들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중에는 어떤 압스트랙 아트, 추상회화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추상회화는 뭔가 기하학적인 추상회화가 있고 뭔가 기하학적이지 않은 추상회화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때 건축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기하학적인 추상회화 속에 들어가요. 그때 비기하학적인 추상회화에 다다이스트나 초현실주의가 들어가죠. 여기에 물론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쪽 다다나 초현실주의는 건축하고 어떤 영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 역사서에 보면 다다나 초현실주의는 많이 누락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큐비즘과 같은 예술, 또는 데스틸, 퓨리즘 등등의 이런 예술 운동들이 건축 역사서에 많이 다뤄졌다면, 이런 듀샹과 같은 인물들은 별로 건축에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대상으로서 인물들로 다루어질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정말 그렇게 그랬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면, 근대 건축의 핵심적인 거장이었던 이 르꼬르비지에 역시 굉장히 이런 화장실에 있을 것 같은 오브제들에 대한 깊은 관심들이 있었고요. 그 관심들을 뭔가 자기의 글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만 생각해 보니 이 듀샹이 지금 이것을 예술작품으로 했던 이 소변기가 알고 보니 건축의 오브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건축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건축가들이 다루던 오브제를 듀샹이 갑자기 그것을 갖고 와서
미술관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만약에 건축에서 우리가 듀샹의 어떤 미장센과 흡사한 그런 건축적인 미장센 전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듀샹 것과 흡사하다, 그 듀샹의 영향을 받은 어떤 전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듀샹의 방법이 일상적으로 건축가들이 하던, 즉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뭔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던 건축가들의 그런 작업과 굉장히 듀샹의 예술이 흡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이 레디메이드 예술이 건축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실제 오브제들을 다른 각도로 보여주게 하는 것. 다시 한번 르꼬르비지에를 살펴볼게요. 이 르꼬르비지에는 저번 보았던 것처럼 퓨리즘이라고 하는 순수주의라고 하는 예술운동을 통해서 일련의 정물화들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편 물론 르꼬르비지에가 이 오브제들을 정물화를 그렸지만 그 선택했던 오브제들이 모조리 다 대량 생산된 오브제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레디메이드 오브제들이었던 것이죠. 이 오브제들을 르꼬르비지에는 선택을 해서 그 오브제들을 긴밀하게 배치해서 각각의 어떤 기하학적인, 예를 들면 이 접시의 원형과 뒤에 있는 기타의 소리, 울림통을 만드는 그 원형을 겹쳐서 배치를 하고 각각의 요소들이 공간 속에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해서 결과적으로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20세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대량 생산된 레디메이드 오브제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미술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르꼬르비지에가 이미 다만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 뿐이죠. 듀샹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오브제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오브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갖고 와서 미술관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겠죠. 르꼬르비지에가 자기의 어떤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 등장하는데 그 오브제들은 전혀 건축과는 상관없는 오브제들이 많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비행기 프로펠러, 듀샹이 굉장히 매료되었던 그 프로펠러를 르꼬르비지에 또한 굉장히 관심 많았고,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전혀 19세기에는 볼 수 없었던 오브제들이 지금 우리 도시 건축 주변을 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르꼬르비지에가 1년에 강의를 할 때 썼던 방법을 이제 이 팀 펜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건축학자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방식으로 강의를 했는지, 그러니까 강연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전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강연을 듣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관객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르꼬르비지에의 방법은 어떤 건축적인 생각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오브제들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들어와서 바로 말 없이 일련의 오브제들을 그냥 그대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마치 영화처럼 보여줬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 팀 벤톤이라는 학자가 이제 다시 재현한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설명도 없이 이 유람선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비행기의 이미지를 말없이 보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의 파사드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다시 비행기를 보여주고, 또 어느 순간 이런 보일러, 증기기관의 어떤 기관들을 보여주다가 각종 이런 기계들이 생산하고 있는 오브제들을 마치 건축적인 오브제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느 순간 이런 이미지를 끼워 넣어요. 그러니까 퐁텐블루의 이미지입니다. 파리 근교에 있는 퐁텐블루를 가면 굉장히 화려한 이런 내부 실내 공간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들이 이런 대단한 오브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건축가들은 아직도 이걸 하고 있다. 뭔가 현실과 건축의 공간이 괴리되어 있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혁명이 벌어질 것이다. 혁명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브제는 더 이상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건축이 오브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20세기로 맞추어서 가야 된다. 근대 건축의 어떤 필요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꼭 르꼬르비지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홀리낙이라고 하는 바우하우스의 이제 교수이기도 하고 예술가였던 사람 또한 몽타주를 통해서 오늘날의 도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는 비행기들이 떠 있고 그 다음에 기차가 가고 있고 기차를 위해서 뭔가 철교들이 놓여지고 있고 자동차들이 우리 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자동차들에 맞추어서 길들을 닦고 있는, 즉 이 오브제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엘리트들만의 그런 오브제가 아니라 일상 공간들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 공간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저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의 건축가 도시는 저러한 정신을 담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건축가들의 화두였죠.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 오브제에 대한 어떤 관심은 듀샹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지성인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였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르꼬르비지에는 1935년도에 비행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그 건축가가 뜬금없이 비행기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중에 아까 제가 듀샹의 전시 비행기 에어쇼를 보고 나서 그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이미지는 바로 이 책 속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르꼬르비지에가 건축가가 이런 책을 만들 때는 이 책은 하나의 가상의 박물관인 거예요. 그때 이 르꼬르비지에가 1924년도에 아까 게재했던 이 비대의 이미지는 나중에 1917년 조금 더 전에 듀샹의 소변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르꼬르비지에가 어떻게 보면 듀샹의 그런 전시를 모방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뭐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 이때 24년도, 25년도에 막셀 듀샹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건 정말 특이한 겁니다. 듀샹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잊혀져 있다가 1950년 이후부터 처음으로 듀샹의 회고전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기에 듀샹과는 무관하게 르꼬르비지에라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일련의 과정, 작업, 문제 제기들을 지금 특히나 자기의 잡지, 이번에도 에스프리 누브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묘하게 1925해서 엑스포 아르데코라고 하는 이 티켓이 붙어 있는 그 마크 밑에 붙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르꼬르비지에는 1925년도에 파리에 있었던 국제 아르데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그 아르데코의, 즉 아흐 데코라티브, 즉 장식 예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년도부터 1년에 반대하는 글을 쓰면서 지금 이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 아티클, 그 기사는 다 아르데코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이 이미지를 붙였다는 것은 이 이미지가 마치 1925년도에 아르데코 전시회에 소개가 되어야 할 예술작품인 것처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있는 제목은 오트르 이콘, 즉 우상, 레 뮤제, 박물관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박물관들이 다 과거에 아까 퐁텐블루와 같은 그런 형태들만 보여주고 있다. 20세기에 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오브제들은 하나도 박물관들이 다루고 있지 않다. 과거의 가짜 형태들을 우상화해서 보여주고 있고, 결국 지금 20세기의 삶을 알려면 20세기의 미술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 미술관에는 모조리 산업이 만들어낸 대량 생산된 오브제들이 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떤 하나의 박물관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 전시를 마치 큐레이터인 것처럼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가장 첫 이미지, 이 메종 피루슬이라고 하는 메이커에서 만들어진 이 비데는 그 중에 당당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어떤 오브제, 예술 작품인 것처럼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에스프리 누보라고 하는 잡지는 여기에서 각종 어떤 광고 스폰서를 받아가면서 사실은 이 유지를 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많은 광고들이 어떤 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카탈로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 잡지라고 해서 펼쳐보면 거기에서 이런 메종 피루슬, 똑같은 메이커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욕조라든지 아니면 세면대라든지 보일러 등등 이런 것들을
예술 잡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전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1925년도에 이 파리 엑스포, 파리 국제 박람회에서는 실제로 조금 읽어보면요, 뭐 국제 전시, 아르데코, 그다음에 엔드, 인더스트리 모던, 모던 인더스트리, 즉 근대 산업의 어떤 예술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주가 아니라 예술이 주겠죠. 즉 아르데코라고 하면요, 일상적으로는 그냥 장인들이 만들어내고 있거나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던 그런 생활 기능 있는 오브제들을 예술가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 형태를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르데코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예술은 아르데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응용한 예술이 아르데코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 오브제들의 예술이 개입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문제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저 오브제는 건축가들이 다루어야 할 오브제였어요. 어느 순간 건축의 역사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설비 배관이 건축 속에 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는 물장수가 각 층마다 물을 길러와서 그 다음에 그 물을 옮기고, 그 다음에 뭐 내가 만약에 씻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욕조가 이렇게, 우리 옛날 뭐 영화 사극 같은 거 보면 다 이렇게 무슨 통에다가 들어가서 모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조가 움직여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빌이었어요. 어느 한 곳에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양 외국 영화들 보시면 이렇게 욕조에 꼭 개다리 소방 같은 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 욕조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동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배관들이 매립이 되면서 각 층마다 뜨거운 물을 쓸 수가 있게 됐어요. 혁신이죠. 그때 이 뜨거운 물에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들이 부엌의 어떤 오븐이나 뭐 세면대, 보일러 등등 그런 것들이 다 이 배관 중심으로 달라붙겠죠. 그러면서 물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이렇게 물을 파운테인 샘에서 길러와야 됐거나,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욕조를 들고 다니면서 욕조를 원하는 데 놓아주고 대여로 받고 모욕하고 나면 다시 갖고 가고, 그런 방식으로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조는 욕실에서 모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장 이상적인 곳은 따뜻한 벽난로 옆에 갖다 놓고서 추우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실에 욕조가 있는 겁니다. 거실에 욕조가 있으면 우리가 깜짝 놀라겠지만 가끔 외국 영화 보면 거실에 욕조 있는 경우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거실은 이 욕조가 놓였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였어요.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옛날 그림 같은 걸 보시면은 하숙집이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하숙집 그 딸이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는 옆에 바로 욕조가 있고 거기서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방들이 특정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한옥들 보시면 이렇게 뭐 이 식탁을 갖고 테이블을 갖고 와서 놓으면 거기 식탁이 되고, 이불 까면 뭐 침실이 되고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각 방들이 중립적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오브제가 놓이냐에 따라서 그 방을 그 쓰임새가 결정이 되었던 거죠. 물론 이제 모욕을 할 때는 그래서 옷을 입고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뭐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이런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만 청소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어머니가 이렇게 모욕을 해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설비 배관이 놓이는 순간 건축의 평면에 혁명이 벌어지는 것이죠. 유형학이 바뀌는 거예요. 평면에 이제 어느 순간 부엌이 확실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욕실이 어딘가에 모여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골치가 아프겠죠. 어떤 건축가에게 있어서는 여기 마치 이렇게 층이 들어왔을 때 이런 오브제들이 보여지면 굉장히 불쾌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 오브제는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굉장히 꾸몄던 그 내부가 공장에서 이렇게 막 만들어낸 오브제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화장실은 구석에 놓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그 내부는 사실은 건축가의 작품이 또 대상으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엔지니어 기술자 보고 여기 알아서 해결하세요. 나는 응접실을 맡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건축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귀족들 같은 경우, 영국의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조에서 내가 굉장히 우아하게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 욕실이 뭔가 화려한 양탄자도 놓여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픈되어서 굉장히 자랑할 거리가 될 만한 그런 공간처럼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영국식 어떤 욕실, 귀족의 부르주아의 욕실의 모습인데요. 마치 여기 귀부인이 자기의 가운을 열어 제낀 것처럼 이 욕실 또한 지금 얼마든지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물론 이런 각 욕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세련되게 만들고 더 장식적이고 더 화려하게 예술적으로 만들겠죠. 아르데코의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르꼬르비지에 같은 경우는 그런 귀족적인 오브제들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만들어내는 가장 평범한 레디메이드 오브제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서 화장실을 꾸미려고 할 겁니다. 일찍이 1916년도에 르꼬르비지에가 자기의 어떤 초기작 중에 굳이 애써서 이런 화장실의 그림을 투시도로 그려요. 투시도를 그린다는 것은 내가 이 어떤 내부 공간을 잘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리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침실이나 거실, 홀 또는 외관 등등을 그려서 보여주죠. 근데 여기에 화장실을 그려서 보여줬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나중에 르꼬르비지에가 1920년대가 되어서 자기 르꼬르비지에라고는 이름을 가지고서 전위적인 건축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작품이 하나가 부스누스 시를 위해서 지었던 빌라인데요. 거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게재된, 그러니까 남아있는 투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거실 투시도가 있고 화장실 투시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침실 쪽에 있고 화장실이죠. 근데 르꼬르비제가 전지배사가는 이 침실 쪽 투시도를 올립니다. 유일하게. 거실 쪽 투시도는 보여주지 않아요. 이상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거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던 빌라 메이어 부인을 위해서 지었던 빌라 메이어의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파노라마와 같은 자유평면의 어떤 내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두 이미지는 굉장히 비슷해요. 펼쳐져 있고요. 가운데 투시도에서는 소실점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기념비적으로 자리 차고 있죠.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에는 계단실과 특히 열려져 있는 세면실이 있어요. 여기에 이 세면실은 특히나 열려 있어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욕조를 바깥의 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여기에 계단실은 문을 닫아놨죠. 문을 열어놓은 부분은 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단실 부분은 문을 닫아놨어요. 르꼬르비지에의 어떤 건축을 보면 일련에 열려져 있는 화장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비데의 그 이미지도 어떤 1925년도에 국제 아르데코 전시를 위해서 쓰여진 글 속에 실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르꼬르비지에는 그러면서 아르데코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5년도에 이 전시회에 르꼬르비지에는 참여를 합니다. 근데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아르데코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안티 아르데코적인 방법의 전시회 건물과 그 속의 전시를 기획을 해요. 에스프리 누보라고 하는 잡지의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자기가 설계했던 어떤 주거의 유형을 갖고 와서 만들고 그 내부에서 1년의 전시를 할 건데 그 1년의 내부에 전시되어야 되는 오브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 우리 눈에는 평범해 보입니다만 이런 오브제들이 전시가 되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르데코는 예술가들이 꾸민 아름다운 오브제들이 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하고 여기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삭막하고 뭔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니까 다 실제로 르꼬르비제가 어디가 다 사온 거예요. 그 중에 이런 트렁크도 있고요. 근데 이 트렁크 뒤에
뭔가 지금 실린더 모양의 그리고 문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여기 평면상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게 지금 수납장이고요. 수납장은 천정까지 닿아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여기에 있는 이 트렁크처럼 공간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열려져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까 매종 피루술사의 비데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뭔가 도발적이어서 그런지 지금 이 트렁크를 막아놓은 거예요. 트렁크를 치웠다면 우린 지금 여기에 이 비데를 볼 수가 있었겠죠. 실제로 이 르꼬르비지에는 이 내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탠다드화된 가구들로 꾸민 내부를 시도한다. 모두 산업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다 상점에서 구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예술적 특징도 갖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레디메이드의 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다드이고 산업이 만들었고 살 수 있고 예술적 특성이 전혀 없다. 즉 어떠한 예술적 특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아예 기능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오브제로 이 내부를 꾸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번에 리트필트의 슈레드하우스를 보면서 가구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르코르비지에와 같은 건축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구는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가들은 늘 가구를 만들어 왔고 20세기의 대표적인 가구 디자인은 건축가들의 작품인 경우가 많아요. 르꼬르비지는 여기에 그냥 사가지고 배치한 일련의 가구들을 배치합니다. 그 가구들은 또내고 마플이에요. 메이플은 여기 지금 이 카탈로그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국식의 가죽으로 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식적이지 않은 의자예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바로 이 의자가 그 메이플 의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토네 의자는 오스트리아의 토네라고 하는 장인이 이 등나무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게 되고 대량 생산해서 만들어지는, 나중에 르꼬르비지의 에스프리 누보의 또 아르데코 해가지고 지금 토네 의자를 소개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말이 맞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이런 의자를 지금 여기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날 지금 한국의 카페를 가보시면 비슷한 의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내부가 우리에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더라도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왼쪽과 같은 전시를 보아야 했거든요. 지금 20세기 초반에 앙리 반드벨드라든지 벨기에의 건축가 또는 올브리라든지 이런 오스트리아의 건축가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엑스포를 참여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내부에다가 모든 요소들이 다 반드벨드나 올브레이히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구 등 심지어는 포크까지 모두가 다 한 사람의 마크가 들어있는 그런 오브제들로 전시가 되기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다 내부가 이상한 오브제들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듀샹이 마찬가지로 소변기를 던진 것만큼 건축에 있어서도 어떤 토탈 아트, 즉 게잠트 쿤스트베르크, 독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토탈 아트, 총체적인 예술. 그러니까 뭔가 모든 요소들이 다 한 사람의 작품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예술들이 건축의 주 경향이었고 그것에 지금 반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앙리 반드벨드 같은 사람이 1898년도에 이런 아틀리에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앙리 반드벨드 이 마크가 들어가면 이제 아티스트의 작품이겠죠.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가구들이라든지 벽지라든지 그다음에 카페트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스테인 글라스, 전등 뭐 다 모든 종류의 우리가 주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브제들을 다, 그래서 뚠레 오브제, 모든 오브제들을 다 앙리 반드벨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앙리 반드벨드는 원래 화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하려다 보면 이제 신혼집을 꾸며야죠. 그러면서 일상 오브제들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 오브제들이 다 가짜 형태라는 거예요. 다 과거의 형태들을 가지고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가짜 오브제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에서 나의 가정을 꾸밀 수가 없다. 그러면서
포크를 디자인하기 시작하고 의자를 디자인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이 오브제들을 과거의 형태의 건축에다 담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앙리 반드 벨드는 건축가의 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앙리 반드 벨드의 신혼집 내부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요소들, 이런 오브제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앙리 반드 벨드의 건축이에요. 앙리 반드 벨드의 건축은 박물관이죠. 그리고 물론 그 건축 또한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제들과 뭔가 하나의 형태적 어휘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에는 이 드레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에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거예요. 이 침실에는 이 잠옷을 입어야 하고 그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요소들이 다 정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의자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큰 주제거리였다는 거죠. 1914년도에 어떤 카툰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앙리 반드 벨드예요. 이 앙리 반드 벨드는 굉장히 예술적인 의자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무테지우스라는 독일 사람은 조금 기계적이고 딱딱하게 그래프 같은 거를 그려서 가장 대량 생산화될 수 있는 그런 오브제들을 우리가 선도해서 유형을 만들어서 타입 체어를 만들자, 이렇게 싸울 겁니다, 두 사람이. 그때 묘하게 이 카툰을 그린 사람이 제3의 인물을 집어넣어요. 어떤 이름 모를 장인이고, 그 장인은 그냥 어떤 의자를 만드는데 그 의자는 그냥 앉을 수 있는 의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두 사람은 예술적인 의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장인은 그냥 단순히 앉기 위해서,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자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기능하는 의자인데 우리는 지금 뭔가 여기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겠죠. 저 생각은 사실은 독일의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건축가의 어떤 주장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일찍이 19세기 말부터 이 로스는 굉장히 장식적인 아르데코가 유행했던 오스트리아에서 예술가들은 예술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일상 오브제들의 디자인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것은 매춘과 똑같다. 예술을 마치 몸 파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다. 이 일상 오브제들은 장인에 의해서 가장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의 내부에 있어서 예술가들의 의자를 놓는 것이 아니라 장인들의 의자를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했어요. 이 카페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내부를 꾸몄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가가 디자인했을 때는 모든 요소들이 다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이 로스의 카페 뮤지엄에서는 아까 그 톤의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런 그냥 전구들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근대 건축을 보게 되면요, 약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오브제들을 디자인하느냐, 오브제들을 디자인하지 않고 선택해서 레디메이드 오브제 방식으로 쓰느냐. 바우하우스의 경우는 다 디자인하는 겁니다. 바우하우스는 원래 시작부터 중세의 고딕 성당이 모든 집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처럼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에서 모든 요소들이, 모든 공방들이 있어서 그 공방에 의해서 건축이 마치 고딕 성당처럼 어떤 하나의 집합적인 예술로, 토탈 아트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람 같은 것도 지금 어떤 바우하우스의 어떤 디자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하우스는 아주 일찍부터 지금 의자들을 디자인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의자가 만들어질 것인가. 근데 이때의 르코르비지에는 톤의 의자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의자를 디자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르코르비지에는 그 이전에 의자를 디자인했다가 1920년도부터는 갑자기 의자를 디자인하지 않기로 합니다. 마치 듀샹이 미술을 그만두는 것처럼 르코르비지에도 가구 디자인을 그만둬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바우하우스는 어떤 페이지를 만들 때도 가장 예술적인 방법으로 폰트, 글자체도 다 만들고요, 디자인을 다 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잘 읽히지가 않아요. 르코르비지에는 에스프리보란 잡지에서 편집을 할 때 당시에 가장 유행이었던 어떤 언론에서 썼던 타임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방식의 가장 가독성이 뛰어난 방식의 편집 기술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레디메이드의 글자체와 레디메이드의 미장센 글자 편집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우하우스는 이런 등을 다 디자인합니다. 사실 이 전구는 바우하우스의 작품이 아니죠.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전구는 바우하우스가 만든 어떤 전등 갓에 의해서 숨겨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덮지 않으면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능적인 선택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바우하우스의 형태로서 실제 레디메이드 형태가 숨겨진 것이죠. 르꼬르비지에의 주거를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구들이 그냥 그대로 박혀 있어요. 특히나 이것이 뭐 화장실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거실입니다. 거실에 전구 하나가 박혀서 전등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도발적인 내부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우하우스가 설계한 주택에서는 이런 벽걸이 등은 다 바우하우스의 작품이어야 돼요. 르꼬르비지에는 그렇지 않아요. 르꼬르비지에 설계한 주택에서 이런 등은 아까 르꼬르비지에가 에스프리모 잡지에서 많은 카탈로그 중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즉 아뜰리에에서 작업용 등이에요. 이거 다 주거용이 아닙니다. 이 작업용 등을 갖고 와서 식탁 위에다가 식탁 등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거가 아닌 다른 사무적인 기능적인 어떤 대상들을 선택해서 그것을 주거용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파빌리옹 에스프리 누보의 내부로 보면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등은요, 쇼 비트린 같은 그러니까 상업적인 철저히 상업적인 그런 용도의 등을 갖고 와서 수직으로 세워서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놓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톤의 의자들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오브제들은 전부 다 그냥 당시의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용품 파는 문구류 이런 데서 사갖고 온 것들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모형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그 나비들을 이렇게 수집해 놓은 그런 거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사가지고 어떤 것도 그러니까 르꼬르비제가 오로지 디자인한 것은 이 건축과 수납장 또 다른 작은 사이즈의 건축이죠. 오브제들을 담는 그런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일상적인 20세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오브제들을 모아서 아르데코인 것처럼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술작품도 있어요. 다만 이 예술작품들은 전통적인 예술작품이 아니라 전위적인 예술작품이어야 할 것이고 이 예술작품은 이곳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갤러리에서 사가지고 내가 아무데나 걸 수 있는 레디메이드와 같은 그런 예술작품이겠죠. 즉 건축은 어떻게 보면 어떤 컨테이너인 거죠. 이 컨테이너는 건축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 내부는 사는 사람이 선택해서 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혁명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축이라고 한다면 아까 슬리퍼까지 건축가들이 디자인해야 했던 것처럼 모든 요소들이 다 건축가가 하나의 작품인 것처럼 만들어 했는데 어느 순간 로스라든지 르꼬르비제는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다만 오브제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선생인 것처럼 가르칠 거예요. 즉 장식적인 오브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보면 장식적인 오브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고 기능적인 오브제들을 선택해라. 그 오브제들을 보면 당신이 근대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건축에서는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내부에 근대적인 오브제들을 전시할 겁니다. 르꼬르비제가 디자인했던 이 수납장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건축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밝힙니다. 이 수납장은 건축이다. 그 내부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당시 20세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오브제들을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죠. 가방을 지금 뒤져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르꼬르비제가 굉장히 관심 많았던 그 대상들, 오브제들이 있었고 그 오브제들만을 가지고서 에스프리 누보 잡지에 광고로 실어요. 그러니까 돈만 준다고 해서 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 이노바시옹이라고 하는 트렁크를 만드는 여행용 트렁크를 만드는 그 제작사의 이 트렁크는 르꼬르비제가 굉장히 매료됐던 오브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직접 이
광고를 만들어주겠다. 실제로 다 이 르꼬르비제가 만든 광고입니다. 위에는 약간 이 수납장에 대한 선전을 해주고요. 중간에는 이제 르꼬르비제의 생각들을 막 건축적인 생각을 알릴 거예요. 이 수납장의 특징은요. 이제 장거리 여행이 발전하면서 거의 집안에 있는 많은 옷들과 생활 도구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트렁크는 뭐 기차나 유람선에서 적재되어야 되니까 단단해야 되고요. 쌓아질 수 있도록 직육면체 형태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면 단순한 거예요. 이걸 여는 순간 그 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들을 담을 수 있도록 놀라운 장치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치면 각종 서랍장들이 있고요. 여기에 어느 순간 옷걸이들이 튀어나오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르꼬르비제가 하는 얘기가 이 단순한 볼륨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는 놀라운 오브제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이노바시용 트렁크입니다. 르꼬르비제가 벌써 이 트렁크를 전시를 하고 있죠. 이 전시를 하고 있을 때 이 트렁크를 닫은 채로 전시하고 있지 않죠. 펼쳐놓죠. 이 내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납장도 르꼬르비제가 만든 겁니다만 스스로 이 이노바시용 트렁크를 건축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노바시용 트렁크는 이렇게 열어놨죠. 이 뒤에 있는 이 비데를 담고 있는 공간 또한 수납장과 같죠.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건축은 이노바시용 트렁크와 같은 건축이고 수납장이고 이 내부에 들어왔을 때 이 오브제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르꼬르비제가 이노바시용 트렁크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어보아라. 그러면 오브제들이 빗속으로 펼쳐질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이런 오브제들이 르꼬르비제가 굉장히 건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자유평면과 저번에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막셀 듀샹이 나중에 1936년도에 자기의 거부당했던 작품들을 포트폴리오처럼 만들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치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은 움직여 다닐 수 있는 미니 박물관을 만들겠죠. 그때 그 박물관은 굉장히 평범한 여행용 가방이었고요. 그 여행용 가방을 펼쳐놓는 순간 우리 그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오브제들이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건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술과는 차이가 있는 게요. 미술은 굉장히 전위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전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 전위적인 예술가들은 미술관과 트러블이 생기고요. 거부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축가들은 반면 기능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축가들은 늘 일상적으로 전시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전시가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살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건축적 요소들을 배치해 왔다는 것이죠. 미장센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축가들이 실험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르꼬르비제의 빌라 사부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빌라 사부아는 뭐 벌써 레고에서 팔 정도로 유명한 건물이죠. 비쌉니다. 이 내부를 르꼬르비제가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서 전집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때 그 사진들은 선별했겠죠, 물론. 그 사진들 중에 묘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층의 홀에서 뭔가 동선 따라서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여기에 사진이 하나 있긴 한데요. 이 사진은 지금 경사로 방향에서 직각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서 경험하는 사진은 아닌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이 경사로 방향으로 찍은 사진은 유일하게 이 사진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었다면 이렇게 안 찍었을 거예요. 저는 이 문을 열자마자 바라본 모습을 찍겠죠. 르꼬르비제는 반대로 이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때 그 사진의 앞에는 이상한 오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시도와는 다르게, 그림과는 다르게 사진에서는 앞에 어떤 오브제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뭔가 지금 이상한 세면대가 있어요.
지금 평면으로 보시면은 이 기둥이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세면대가 있는 거예요. 처음 계획 도면에는 아예 이 세면대가 여기 있는 이 픽스되어 있는 테이블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세면대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전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기능적인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화장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화장실은 변기만 있고요. 이 변기에서 일을 보고 나서 손 씻어야 되잖아요. 그때 초안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세면대를 놓습니다만 그 세면대를 여기에다가 옮겨놔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손을 씻어야겠죠. 물론 한편으로는 들어올 때 여기에 이 마치 세면대가 파운테인인 것처럼, 또는 성당을 들어가 보시면요, 성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미장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고 여기는 손을 씻고 들어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세면대의 모습이고요. 이 이미지는 전형적인 르꼬르비지에의 전시 방법을 연상시킵니다. 르꼬르비지에가 자기의 건물들을 늘 항상 자기 자동차와 함께 보여줘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나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자동차를 이해해라. 이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뒤에 주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동차와 같은 주택이에요. 이 이미지 또한 마찬가지죠. 이 세면대를 아름답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뒤에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르꼬르비지에 문서고를 가보면요, 각종 사진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상하게 이 세면대를 계속 찍어요. 그리고 이 큰 사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아까 스티글리츠가 파운테인을 찍었던 사진과 흡사하도록 이 세면대를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만약에 찍었으면 이렇게 찍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방향으로 찍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면대가 보이겠죠? 올라가면 사실은 잘 보입니다, 은근히. 그러다가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도착을 이제 할 겁니다. 도착을 하면은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경사로가 또 올라가면서 옥외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요, 이쪽으로 가면 큰 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수납장이 막고 있지만 여기 뚫려 있습니다. 세면대가 있고요, 비데가 있고요, 변기가 여기 하나 있죠. 이쪽 변기는 이쪽에서 열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욕조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려 있고 침대가 있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지금 이쪽에 아까 수납장이 있었고 이쪽이 욕실인 거예요. 수납장이 천장까지 올라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마치 그냥 한 공간 속에 가운데 뭔가 이노바시용 트렁크 같은 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스럽게 눈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열려져 있고, 만약에 내가 눈을 90도로 완전히 틀면 그때 보이는 장면은, 그러니까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우리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어떤 욕실을 보게 돼요. 메종 피루술 비데가 있죠. 아까 1층에서 보았던 세면대가 있어요. 그 세면대 위는 천창을 통해서 빛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치 조각처럼. 또 마찬가지로 문서고에서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사진들은 굉장히 조각화하고 있어요. 다만 듀샹과는 다르게 기능하는 오브제인데 그 기능하는 오브제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듀샹은 이 오브제가 아름답기 위해서 기능성을 배제했다라고 한다면 건축가는 철저히 기능적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여기 세면대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잖아요. 이걸 쓰고 나서 서랍 속에 집어넣고 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능적인 오브제라 하더라도 그 오브제는 결국은 조형적인 오브제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옆에 있는 기둥처럼요. 틀어서 보면 세면대 옆으로 이번에는 르꼬르비지에가 만든 목욕탕이 있고요. 그 옆에는 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침대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봉이 있어서 커튼을 치면 물론 닫을 수는 있는데요. 일상적으로는 열려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바라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의 진짜 박물관으로서, 미술관으로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도발적이죠.
우리 저번에 보았던 니시자와의 이 주택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껴졌잖아요. 르꼬르비지에의 이런 안들은 사실은 많은 근대 건축가들에게 보여져요. 보면은 이렇게 뭔가 오브제들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 오브제들이 건축가들은 계속 끄집어내고 그것을 마치 조각처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1933년도에 지어졌던 르꼬르비지에의 아파트. 지금 이 아파트는 새를 놓을 것이고요. 이 위에 두 개 층은 이제 르꼬르비지에가 30년대부터 살게 되는 개인 주택이자 그림을 그리는 아틀리에가 될 겁니다. 전집에 소개되고 있는 사진에서 우리는 벌써 뭔가 열려져 있는 화장실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 세면대가 여과 없이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평면을 보면요. 아까 지금 여기 이 세면대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이상한 평면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이 세면대까지 뿐만이 아니라 라디에이터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라디에이터는 굉장히 이상한 지금 거리를 둔 채로 공간 가운데 있고요. 여기에는 각종 전등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르꼬르비지에가 자기 주택이고 거기에 각종 조그마한 것까지 모든 걸 다 그린 거예요. 여기에 사진 쪽에 굉장히 도발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는 지금 르꼬르비지에와 자기의 부인 이본느가 함께 쓰는 방이에요. 그리고 이 비데는 우리가 사실은 비데하면 이렇게 떠올리지 않죠. 보통 변기 위에 붙어 있는 게 비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원래 비데는 여성들이 쓰는 세면용 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여성이 쓰는 거예요. 아까 듀샹의 소변기는 남성이 쓰는 거라고 한다면 여성들의 세척 용구죠. 그 부분을 지금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씻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러 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르꼬르비지에가 한 것은 비데를 뜬금없이 낯선 공간에다 놓은 게 아니라 이 칸막이의 위치를 조정을 한 거예요.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칸막이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이 칸막이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르꼬르비지에는 칸막이를 옮기고 열어버림으로써 굉장히 충격적인 미장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듀샹의 파운테인보다 덜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도발적이고 훨씬 더 급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 정도로까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근데 이제 자기 부인인 이본느의 입장은 어떨까요? 실제로 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 미장센이 훨씬 더 도발적인 이유는 반대쪽을 보면요. 문이 있고요. 큰 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납장이 하나 달라붙어 있고요. 수납장 제로 움직입니다. 그때 여기 바닥에 라인이 그려질 정도로 무거워요. 한번 열어놓으면 닫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어놓는 공간이죠. 그 다음 그쪽 너머에는 식탁이 있죠. 라디에이터 이런 거 다 노출되어 있고요. 식탁에 손님이 앉아 있겠죠. 앉아서 이본느의 비밀스러운 오브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본느는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건보로 늘상 덮어놨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거부당한 거예요. 이본느가 거부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것은 치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용할 때는 이거를 걷어서 사용을 하고 그때는 최대한 안 보려고 하겠지만 얼마나 눈에 거슬렸을까요? 이런 미장센들이 곳곳에서 발견돼요. 각도를 틀어서 우리가 보면 여기는 샤워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굉장히 환한 공간 속에서 세면대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각종 배관 있는 그대로의 오브제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시에 이미 충격적이었고 그런 관객들의 반향들이 이미 있었어요. 르꼬르비지에가 1927년도에 바이센호프라고 하는 그 집합주택 단지 스투트가르트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 두 개의 주택 중에 한 주택, 시트로앙 주택이 유형의 맨 위층의 투시도예요. 이 투시도에 보면 이게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요. 이게 알고 보면 욕조가 45도로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를 1.5m로 낮추어 가지고 마치 공간 속에 놓여져 있는 오브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관객들이 모델하우스처럼 이걸 다 보고 견학하고 그렇게 해서 전시회를 했었는데
여기에 올라왔을 때 침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쪽은 지금 밑에 거실층과 뚫려져 있는 듀플렉스 공간이에요. 그때 뭔가 이거 뭘까? 예쁘다. 싹 들어왔을 때 욕조가 있고 비데가 있는 것이죠. 충격적이었겠죠. 나중에 기디온도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열려져 있는 화장실을 보고서 부르주아 중에 누가 충격받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겠는가. 실제로 독일의 굉장히 보수적인 또는 심지어 전위적인 건축의 이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이 르꼬르비지에의 열린 화장실을 공격했어요. 저것은 너무나 음란하다. 나중에 르꼬르비지에는 자기의 전집에서 이 장면을 찍어서 그 밑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답니다. 라살드방 아베클로아종 아드미 어때요? 절반 높이의 욕실 가로해 놓고 라 꼬쇼노리드 파리. 파리의 사창가라는 그 비어예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을 가지고서 독일 쪽의 예술가들이 저것은 마치 굉장히 방탕한 파리의 몽마르트의 그 피갈 거리에 있는 그런 그 화가들이 마치 이렇게 뭐 누드화를 그리면서 굉장히 음탕한 그런 밤의 생활들을 그대로 주거 속으로 끌고 들어온 모습이다라고 비난을 했고, 르꼬르비지에는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의 전위성을 더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 내부를 보고서 이것을 저 정도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근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르꼬르비지에가 꿈꾸는 공간은 그 속에서 빛나는 공간 속에서 모든 기능하는 오브제들이 각자의 기능적인 형태에 의한 조형성들을 갖고 있고 그 조형적인 형태들이 흩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달에 펼쳐져 있고 아크로폴리스처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장 잘 이상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화장실이라는 것이죠. 화장실을 열어보았을 때 흰색의 타일과 흰색의 벽 사이에 빛나는 창문을 통해서 밝혀져 있고 거기에는 파르테논, 뭐 프로필레아 등등의 그런 신전들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벗은 몸, 굉장히 건강한 조형화되어 있는 인체가 있고 거기에 의자들이 있고 여기에는 내가 씻고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하는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이런 가장 어떤 이상적인 근대적인 공간을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마치 미니어처 공간처럼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시간 조금 초과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